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첫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그 매매를 이어가셨을 건데, 앞으로 있는 이 새해에 있는 그 매매에서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고 꼭 성공 투자 되시기를 항상 응원 드리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요 컨텐츠를 좀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서 좀 시간을 조금 많이 허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다른 종목들 영상들을 좀 많이 못 찍었는데 좀 많이 도움 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때마다 가물가물 하실 때마다 한 번씩 또 되돌려 보기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과연 이 유상증자라는 것은 공포와 절망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상증자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발표 후의 흐름과 패턴,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매매에 임한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때도 두산중공업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보유한 그 종목이 유상증자를 맞은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저는 일부러 유상증자 발표한 종목들을 일부러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하시면 오히려 이 유상증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유상증자에는 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을 것이고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유상증자에는 또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감자와 유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보다는 아무래도 주주분들이 실제로 유상증자 발표가 났을 때 가장 절망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삼자 배정이라든가 무상증자를 같이 병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으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유상증자를 그 기업이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목적은 자금 조달에 있습니다. 그 자금 조달의 목적이 이제 중요하기도 하겠죠. 뭐 1차적으로 뭐 부채 상환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 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하겠다. 뭐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하겠다. 아니면 뭐 설비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은 우리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던 사업은 이런 건데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좀 참여를 해달라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유상증자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공통점은 뭐냐?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뭐 투자에 대한 자금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기업들도 거의 그 비중의 대부분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기업의 부채를 상환을 하거나
재무 개선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유상증자 비용을 거의 70%에서 많게는 뭐 8, 90%까지 거의 이제 부채 상환이나 재무 개선 개선을 통해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발표가 난 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그때 어느 정도 특정 선에서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 유상증자를 맞았을 때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개파락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유상증자 공시는 그 시간의 마지막 타임, 거의 마지막 타임이에요. 마지막 타임이나 아니면은 그 시간회가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신주 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주 배정 기준일에서 이 거래일 전까지는 본주를 보유를 해야만 내가 본주 비율 대비 공시에서 제시한 그 비율만큼 신주 인수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기존 주주들을 물려놔야지만 강제적으로 기존 주주들도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상증자 발표 후에 하락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에서 하루 전일이 권리락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내가 그 가지고 있게 되면은 신주 인수권 상장일 전에는 증권사에서 뭐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혹시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수시로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그 신주 인수권 자체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뭐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도 본주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매매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주 대비 배정 주식 수가 적을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특정한 종목을 1000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30주밖에 안 준다, 뭐 100주밖에 안 준다, 뭐 이러면은 비율이 너무 적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신주를 내가 신주 인수권이 상장을 했을 때 신주의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신주를 인수를 해서 유중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구주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주를 보유한 비율만큼의 신주 인수권을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신주 인수권 자체를 사서 청약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특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묶어놓고 청약을 넣었는데 배정되는 주식수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신주인수권을 구매를 해서 유중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신주인수권을 구매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유한 신주 인수권 숫자,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조금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떠한 거냐면, 이 신주 인수권을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주 인수권은 내가 처음에 구주주로서 받은 배정비 외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뭐 1000개를 살 수도 있고 뭐 10,000개를 살 수도 있고, 충분히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신주 인수권을 보유한 숫자만큼 나중에 이제 확정 발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신주 인수권이 200원이다. 근데 확정 발행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을 내가 만약에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200원에. 근데 이제 1,000주를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구매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0주 곱하기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를 1,000원이라고 예시를 하면은 1,000 곱하기 1,000원을 곱해서 그 금액만큼을 청약을 넣어야 신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신주 인수권은 반드시 구주주 청약일에 신청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청약일에 신청을 넣지 않게 되면은 내가 신주 인수권을 추가 구매한 것도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본주를 보유함으로써 받았던 그 신주 인수권도 소멸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받았을 때 그 신주 인수권을 그냥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신주 인수권에서 수익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용돈벌이를 하셔도 되고요. 유증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일을 반드시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고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 참여 못하면 그 돈은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공시를 보는 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KC 코트렐 좀 가져왔습니다.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본주는 30% 정도의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신주를 통해서 60%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그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이 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죠. 여기서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목적 자체가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쵸? 결국에는 전부 자금 조달이 목적인 거예요. 자금 조달.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부채 상환을 하는데 쓰겠다 라는 쪽에 투자를 이렇게 유상증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 당시에 거의 막 그랬어요. 부채 비율이 2000%다. 부채 비율 2000%다. 이 기업 망한다. 이 기업 이제 끝났다.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이제 뭐 상장 폐지한다.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냥 공포 조장입니다. 정말 이제 안 좋은 경우에 뭐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확신이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부채 비율이 뭐 2000%라니 뭐 온갖 안 좋은 그 루머들이 떠돌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갖는 확신은 뭐냐면 이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테마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과감히 투자를 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 계속 매집을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겠죠. 신주 발행가액, 1차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1차 예정 발행가액. 그 다음에 확정 예정일은 7월 5일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6월 4일이 돼 있죠. 그 다음에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이거를 봐야 됩니다. 0.28%죠. 0.28%.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주를 한 100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28주를 신주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주 인수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상 약 본주 비율 대비 약 30% 정도의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주 배정 기준일 있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거래일, 그러니까 D-2 거래일까지는 본주를 보유해야 이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배정 주식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예정일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청약 예정일을 보게 되면 구주주가 가장 중요하겠죠. 구주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일이 7월 8일 그리고 종료일이 7월 9일이고요. 이 거래일간 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약일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유증을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때 청약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유증 공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청약 예정일이라든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 KC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대응이 가능했고요. 이제 수시로 바뀌는 경우는 이제 간혹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시가 번복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도 매매를 했지만 조금 대응이 어려웠어서 유증은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자, 바로 이 나비빌이 되겠습니다. 나비빌. 이 나비빌에 이 내가 보유한 신주 인수권 숫자 곱하기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가 나와요. 확정 발행가. 이 확정 발행가만큼 나비빌에 청약을 넣고 이제 본인의 계좌에 돈을 넣어 놓아야 이제 청약 신청이 완료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나오게 되죠. 7월 28일. 그래서 이 상장 예정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일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일반 공모. 이렇게 이제 구주주의 공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 공모가 청약이 되게 됩니다. 그 일반 공모 청약이 끝나게 되면 이때 이제 유증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일반 공모 청약까지 끝나고 나서 나비빌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유증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후의 흐름에서는 유증 결과 발표 이전에서는 본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서 유상증자가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유증이 끝나기 전에 2번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 자, 이때 털어야 된다. 본주를 이때 털고, 유증 결과 발표 이후의 상황은 내가 이제 신주를 배정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정받은 신주 가지고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 신주 상장일에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주 상장일 며칠 뒤에 팔 수도 있어요. 신주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거치게 됩니다.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신주 상장일 이후에 하락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받게 된 신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퍼센테이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공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확인하셔라.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을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이 유증 발표가 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종목들과 차트를 돌아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일단은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발표일 당일 저가 있죠. 그 날의 저가를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발표한 다음 날 고가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 그 발표일 저가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고가까지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갭 자리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발표와 함께 1차 예정 발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1차 예정 발행가를 검은색으로 선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표 직후에 지켜져야 되는 저가가 있는데요. 그 저가는 1차 예정 발행가랑 겹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1차 예정 발행가 밑에다가 빨간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1차 예정 발행가 전에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1차 지지 라인과 2차 지지 라인을 두 개의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일 하루 전 그때 이제 기준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권리락일 하루 전에 기준가를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권리락일 하루 전에 또 2차 예정 발행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 2차 예정 발행가는 거의 대부분이 1차 예정 발행가에서 오히려 더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가끔씩 1차 예정 발행가랑 발행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1차 예정 발행가랑 동일하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1차 예정 발행가에서 2차 예정 발행가는 오히려 더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세로선인데요. 유상증자 발표일 당일을 검은색으로 세로선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권리락일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유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의 그 순서가, 공시의 순서라든가 흐름이 시작되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권리락일은 이렇게 녹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일 이후부터 구주주 청약일 전에 신주 인수권 상장일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을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세로선입니다.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5거래일 정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도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즉 이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 하루 전까지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 당일에는 신주 인수권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일까지 내가 이제 이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해서 그냥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그 차익 실현만 용돈벌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추가 구매를 해서 유증에 추가적인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받았던 신주 인수권만 보유하고 그냥 유증에 참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구주주 청약일 이전에 확정 발행가가 공시가 됩니다. 즉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구주주 청약일 이전에 확정 발행가가 공시가 되게 되고요. 이때 확정 발행가에 선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이 신주 인수권 거래가 이제 끝난 이후, 그 다음에 구주주 청약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납입일이 나오게 됐는데, 이때 이제 확정 발행가보다는 사실 2차 예정 발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정 발행가는 내가 이제 신주 인수권을 보유한 숫자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의 추가 납입금을 입금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굳이 선을 그어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발행가를. 그리고 자, 구주주 청약일인데요. 구주주 청약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래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주 인수권 보유자는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약을 넣지 않으면 신주 인수권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신주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주 인수권 보유 수량 곱하기 확정 발행가만큼 청약 연동 계좌에 예수금을 넣어놓고 청약 신청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구주주 청약 후 일반 공모 전에 구주주에 대한 청약 결과가 일단은 공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청약금 납입일 전에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약 2거래일 정도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즉 구주주의 청약일과 청약 거래일과 그 다음에 일반 공모의 청약 거래일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주주 플러스 일반 공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납입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후로 유상증자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납입일에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일 플러스 환불일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그 납입일을 핑크색으로 세로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입일 당일에서 하루 후에 유상증자 결과가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입일이 지나면, 청약이 끝나게 되면은 유증 결과가 공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증의 성공 여부가 공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유증에 성공을 합니다. 유증에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납입일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본주는 납입일 이전에 정리를 하시고, 납입일 이후에는 내가 이제 신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납입일 이후에는 신주만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주 같은 경우에는 납입일 이전에 시세가 나오게 되면 일단 털고 내가 본주에 대한 신주 인수권 그 비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권리락일 하루 전이겠죠. 그러니까 신주 배정일 이틀 전에 다시 한번 본주를 구매를 해서 그 신주 인수권 배정 비율을 받으셨다가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을 추가 구매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결과가 공시된 이후에 2거래일 정도 뒤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첫 공시에서도 신주 상장 예정일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신주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신주 상장일과 신주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 상장일 이후에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즉 여기가 거의 마지막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황색, 세로선 주황색 이후부터는 정말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추가적인 유상증자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가 결판이 나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주황선, 세로선 주황선 안에서 신주와 본주를 모두 매매를 종료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가로선을 그을 때 우리가 그을 수 있는 거는, 공시 직후에 그을 수 있는 거는 1번과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즉 이 빨간 라인까지 그릴 수 있죠. 근데 권리락일 하루 전에 가로선이나 그리고 2차 예정 발행가는 이제 권리락일 하루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번까지의 선을 미리 그어놓고, 즉 이 빨간 선이죠. 이 빨간 선까지의 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예정 발행가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차 예정 발행가에서 약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죠. 1차 예정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가 2차 예정 발행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1차 예정 발행가에서 30%에서 35% 설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1차 예정 발행가 근처에서 진입을 노려보셨거나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2차 분할 매수를 나는 어디서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조금 애매모호하시거나 그 기다리는 동안에 2차 예정 발행가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1차 예정 발행가에서 이 정도 하락된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시면 괜찮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예정 발행가 부근이 일단은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예정 발행가 그 절반 부근인 정도, 즉 1차 예정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7.5%, 이 2차 예정 발행가가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15% 그리고 30% 정도로 설정이 되는데 이 2차 예정 발행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타점을 분할을 조금 더 나눠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예정 발행가에서 15%, 마이너스 15%의 절반 정도인 마이너스 7.5% 정도의 2차 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중 발표 직후에 1차 타점은 1차 예정 발행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차 타점은 1차 예정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7.5%, 자, 7.5% 정도가 되었을 때 2차 분할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분할 매수 타점은 마이너스 15% 정도, 1차 예정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를 3차 타점으로 분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은 이 유중이 끝나기 전까지, 이 납입일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신주가 상장하기 전까지 이 2차 예정 발행가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는 이제 또 정리를 해놨죠. 자, 이 2차 예정 발행가는 유준이 끝나기 전에, 즉 납입일이 끝나고 이 청약이 끝나기 전에는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예정 발행가 부분에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유중이 끝나기 전에는 깨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차 예정 발행가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예정 발행가와 2차 예정 발행가의 중간값을 3차 매수 타점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예정 발행가 부근에서 만약에 이제 유증이 끝난 이후에 내가 그 전에 그 기업에 대한 주식에 대응이 안 됐어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예정 발행가 부근에서 다시 손절 혹은 비중을 덜어낸 만큼 그 비중을 다시 채워서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보고 나오시거나, 그 전에는 이제 손실을 받겠죠. 하지만 그 밑에 라인에서 다시 잡았을 때 반등 시 손실분을 수익 보고 복구하거나 아니면 본절로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약손실이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KC 코트렐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자, 이날, 이 세로선이죠. 이 검은 선, 이날이 유증이 발표가 된 날입니다. 이 유증이 발표된 당일에 저가를 주황색으로 8,420원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고가, 그 다음날 고가가 7,7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1차 예정 발행가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1차 예정 발행가는 이 가격입니다. 6,890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개의 가로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캐시 코트렐이 이 그 빨간 선을 그을 수 있는 자리는 1차 예정 발행가는 6,890원이 되는 거지만 지켜져야 되는 1차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자리는 이때 저가가 됩니다. 이때 저가가 6,710원이에요. 즉 여기에다가 6,710원에다가 빨간 선을 하나를 긋는 겁니다. 빨간 선을 하나를 긋고요. 만약에 이 빨간 선을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밑에 두 번째 라인을 긋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라인은 바로 이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격 이때 6,290원이 되겠습니다. 6,290원. 그리고 2차 예정 발행가는 5,800원이 되겠습니다. 5,800원. 근데 이 2차 예정 발행가는 이 권리락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선은 이 빨간 선 1개에서 2개와 검은색 선, 그 다음에 주황선, 파란선 이렇게 1차적으로 그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파락을 했던 이 고가 있죠. 이때 고가, 다음날의 고가죠. 유중 발표 후 그 갭을 며칠 안 돼서 메워주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1차 예정 발행가까지 한 번 더 밀리죠. 이때가 타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못 메우지만 다시 1차 예정 발행가를 깨는 공포심을 조장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때의 고가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즉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보게 되시면 더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더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 지금 이때가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일.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된다. 본주를 이때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 권리락일 하루 전 즉 신주 인수권을 권리를 얻기 위한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이 되겠죠. 즉 권리락일 하루 전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권리락일 날 그 하락한 것을 되찾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때가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즉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1차 타점, 1차 예정 발행가 근처까지 오면 매수를 했다가 권리락일 그 하루 전이죠. 하루 전 그 직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털고 그 다음에 권리락일 하루 전에 다시 본주를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권리락일 이후에 또 주가가 이 갭을 메우죠. 이때까지의 고가의 갭을 메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다가 이거는 이제 기준가가 됩니다. 보라색은 기준가가 되고요. 권리락일 이전에 이 기준가가 나오게 되고요. 이 기준가를 지켜주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이 보라색 선이죠. 이 보라색 선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입니다. 상장일.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에 주가가 그 상장일 하루 전에 하락을 했다가 상장일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상장일이 끝날 때 하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급등. 즉 이때의 갭, 이 유중이 발표하고 난 직후의 저가, 이 주황선이죠. 이 주황선을
결국에는 이렇게 메웁니다. 이 자리에서 메우죠. 근데 이 자리가 나비빌 이유가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비빌 이유가 된다. 즉 이 파동이 이 유중 발표 직후에 개파락을 하지만 이 개파락을 했던 그 다음날의 고가는 메워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유중 발표한 전날의 저가는 이렇게 또 갭을 메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은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 이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전에 신주 인수권 상장일 이전에 나오기도 하고 이후에 나오기도 하는데, 즉 이 이전에 나올지 이후에 나올지는 종목마다 기업마다 다르지만 그 반동이 나왔을 때, 이 반동이 나왔을 때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중이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선 있잖아요. 이 핑크색 선이 나비빌이에요. 나비빌. 즉 이 나비빌 이전에 이렇게 급등이 또 나오죠. 나비빌 이전에, 즉 유중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나비빌 이전에, 이 핑크색 이전에는 반드시 두 번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이라면 이때 시초가에 전량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마이너스 15% 20%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홀딩 해야 되겠죠. 홀딩을 했다가 이 자리가 왔을 때, 1차 발행가 근처가 왔을 때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은 비중의 절반이나 아니면은 전량을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를 해서 손실분을 만회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는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유중 발표입니다. 여기서 짧은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차 예정 발행가인 이 검은색 선까지 왔다가 이때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이때가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의 저점. 근데 1차 예정 발행가와 일치를 하죠. 그럼 그 밑에 그을 수 있는 선은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나 이 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나 이 자리에 빨간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근데 기준가가 이제 보라색이랑 겹쳤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빨간 선으로 안 그어 놓은 거고요. 여기가 이제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개파락 안 하네 하는 거 했다가 다시 1차 예정 발행가까지 옵니다. 즉 1차 예정 발행가까지는 하락이 나온다. 유중을 발표를 하게 되면 1차 예정 발행가 근처까지는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1차 예정 발행가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가 이제 신주 인수권 상장일이죠. 신주 인수권 상장일 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상장일이 끝날 때 다시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신주 인수권이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상승. 그리고 나서 이때가 나비빌입니다. 나비빌 이후에는 유중의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중 결과가 드림텍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지만 이 빨간 선이죠. 이 빨간 선. 요때 저가는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즉 이 주황 라인이 신주 상장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황 라인 신주 상장일 이후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 주황 라인 이후에는 급등이 나오면 이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주만 갖고 매매를 하셔라. 이 핑크색 세로선 핑크선과 세로선 주황색
주황선 이전에서는 본주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 이후에서는 이 핑크색 선 세로선과 주황선 세로선 이후에서는 신주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신주를 털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 세로선 주황선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흐름은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하고 상승을 하기도 하게 되지만, 이때부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황선 이전에서, 핑크선 이전에서 신주는 매도를 하셔라는 겁니다. 본주는 당연히 이제 신주 상장일이 주황선이니까 본주는 핑크선 이하에서, 주황선 이하에서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신주는 상장일 이후에 며칠이 안 돼서 매도를 하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을 보시게 되시면 이때예요. 이때 유중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정 발행가를 보게 되시면 3,835원인데 차트를 크게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보면 돼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긴데요. 1차 예정 발행가는 이때예요. 이때인데 이 갭이 있어요.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정 발행가 이후에 지켜져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갭의 저가인 3545원, 그리고 갭의 고가 2910원.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경우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동방도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 흐름이 다 그래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또 이 종목도 매매를 했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때 유중이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차 예정 발행가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분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죠. 이때 또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중이 발표하고 난 다음날의 고가, 그리고 유중이 발표하기 전날의 저가, 그 저가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메워집니다. 그리고 권리락일 전이죠. 권리락일 전에 이 갭을 또 메워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또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때가 권리락일이잖아요. 권리락일 하루 전에는 항상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권리락일 당일날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준가 부분까지 밀었다가, 이거 비슷하죠? 캐시코트들도 그렇고 드림텍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온다. 즉 여기에서 한번 이때 유중 발표 후에 다음날 이런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지만, 이때 고가를 메우고 이때를 고가를 여기서 메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밀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때 고가까지 메우고 또 여기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빼요. 전부 다 빼는데, 이때가 이 보라선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 그쵸? 신주 인수권 상장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상장일에는 이제 보통은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상승이 안 나왔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 이미 여기서 갭을 메웠잖아요. 이미 두 번이나 메웠죠. 즉,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 이 보라색 선 이전에 신주 인수권 상장일 이전에 상승 파동이 얼만큼 나오느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상승 파동을, 이 갭을, 이때의 갭이죠. 자, 이거 왜 이러니? 자, 이때의 갭을
이 보라색 선 이전에서 메우느냐 이후에 메우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즉 유증 발표 후에 이런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 갭은 메워진다라는 거죠. 이 갭은 메워진다. 근데 이 이전에 메워질 것이냐 이 이후에 메워질 것이냐. 근데 이 나비빌 이전만큼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파동이 나온다. 그 파동이 나왔을 때 본주를 털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 동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미 이제 상승 파동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갭을 또 이렇게 메웠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 기준가 부분과 1차 예정 발행가 지켜주고 여기까지 상승. 그 다음에 상승했던 거 다 빼죠. 1차 예정 발행가까지. 자, 이때가 신주 인수권 상장일 마지막 날입니다. 신주 인수권 상장일 마지막 날 이후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 한 번 더 반등. 즉 신주 인수권이 매매가 끝나게 되면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나비빌 이전에 유증을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 이때 또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아직 나비빌까지 유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때 또 1차 예정 발행가 부분을 노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거 지켜주잖아요. 이건 살짝은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탈환을 하죠. 그러고 나서 1차 예정 발행가 탈환하고 기준가까지 탈환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파동이 나옵니다. 그쵸? 나비빌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또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황선이 신주 상장일이죠. 신주 상장일 이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그 전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주 상장일 이후에도 이렇게 파동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이 등락폭이 항상 나온다. 항상 나오는데 그게 이전에 나올지 이후에 나올지 어찌됐든 그 상승 파동은 나온다. 근데 그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때 저가죠. 22,100원. 이때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유증이 발표가 나왔고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18,100원 부근까지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매수 타점으로 잡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이때 고가 개파락을 했던 그 다음날 유증 발표 후 다음날의 고가를 여기서 메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못 메웠어요. 여기까지 못 메웠죠. 하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까지 아직 못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자리를 지킨다면 여기까지 또 이렇게 메울 수 있습니다. 못 메웠던 것을 메울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시면 자, 이 자리 한번 봐보세요. 이 자리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자, 이때가 권리락일이에요. 권리락일. 그리고 이때가 배당락일. 그리고 이때가 하루 전이죠. 자, 권리락일 당일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 지키면 이 자리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자리 찾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가 나왔죠. 이 가격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올라와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파동으로 해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두산중공업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즉 유중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다 비슷하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봐볼까요? 자연과 환경. 자, 자연과 환경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유중을 발표했고 여기까지 개파락했죠. 아직 이거 못 메웠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신주 인수권 상장 이후에 또 이렇게 파동 나오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밀었습니다. 아직 이 자리는 지키는 모습이에요. 아직 이 자리는 지키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예정 발행가가 966원으로 1차 예정 발행가 대비 35%나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크지만 이 2차 예정 발행가는 유증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아직 납입일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예정 발행가가 1,500원인데 1,500원과 966원 대충 1,000원 칠게요. 그 1,500원과 1,000원을 더하면 2,500원이잖아요. 그 중간값을 구하면 1,250원이에요. 1,250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면 1,250원까지 밀릴 거예요. 이 부분이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 자연과 환경은 또 이렇게 가서 못해도 여기까지는 이 1,790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SNS텍.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SNS텍이 아닌데. 자, S에너지. 자,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갭을 아직 못 메웠어요. 자, 아직 못 메웠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못 메웠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못 메웠지만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실린 파동이 나왔고 그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 갭을 메우러.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측면이고요. 갭을 굉장히 빨리 메운 케이스죠.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갭이 생겼는데 여기 1차 예정 발행가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상승,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자, 이런 흐름은 솔직히 흔치 않고요. 이제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일반 주주 공모, 구주주. 자, 구주주 배정 후 일반 그 실권주 공모, 이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이제 3자 배정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무중이 껴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안 좋은 유증 발표, 3자 배정이나 뭐 무중이 껴있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유증 발표가 나온 것보다 3자 배정이 껴있거나 무중이 껴있는 것들은 훨씬 더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 해당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